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박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딸을 키워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늘 마음처럼 흘러가진 않더군요.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모두들 표정이 어둡고 장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저 친구들과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때가 가장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 구석 국밥집 평상에 앉아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인 미자 씨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아이고 축하드려요. 손녀 결혼 상견례 하셨다면서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라니 제 귀가 잘못된 건가 싶어 다시 물어봤죠. 뭐라고요? 누가 상견례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니 내 딸이 손녀 결혼 상견례 했다던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알더라. 너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아직 우리 집엔 그런 얘기 없었나 봐요.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잖아요. 라고 웃어넘겼지만 손끝이 계속 떨려 컵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물이 자꾸 앞치마에 흘러내리고 친구들은 덥다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저 모르게 상견례를 했을까 걱정이 들어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애들이 바쁘다 보니 나한테 늦게 알렸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손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나서야 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투가 어쩐지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라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혹시 손녀 상견례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딸은 그거 아직 날짜는 안 잡았어요. 그냥 양가 부모님끼리 얼굴 한번 본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그런 일은 엄마한테도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미안하다며 곧 자세히 얘기하려 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리고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던지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아직 날짜도 안 잡혔다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남은 된장국을 데워 한 숟갈 떴지만 평소 좋아하던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을 삼키려 해도 목이 메어 내려가지 않아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에 떠도는 소문일 거라고 애써 넘기려 했지만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상견례를 다 끝내고 저만 모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옆집에 사는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로 유명한 분이라 일부러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 팔을 붙잡고 아이고 축하드려요. 손녀 결혼 준비 한창이라면서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 저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더니 김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요? 며칠 전 우리 사돈도 그 집 결혼 얘기 들었다던데 이제 막 준비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것 같아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표정을 보고는 죄송해요. 이미 다 아시는 줄 알고라며 머쓱하게 웃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 골목길에서 괜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우리 손녀 결혼 소식을 남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볼이 쏙 들어가고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진 모습이 꼭 낯선 노인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고 신호가 3번쯤 울린 뒤에야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는 사위의 목소리에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시장에선 너희 결혼 준비한다던데 나는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사위는 어머니, 아직 제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이제 막 준비 시작했어요. 곧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속이 확 끓어올랐지만 차마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 알았어. 곧 얘기해준다니 기다릴게.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숨이 가쁘게 차올랐고 바닥을 바라보는데 제 그림자가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요. 혼잣말로 곧 말씀드린다니 어디 얼마나 곧인지 두고 보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니 딸 얼굴도 손녀가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까르르 웃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아이가 세상에서 저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저는 아무 얘기도 못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결국 새벽에 부엌불을 켜고 묵은 김치를 꺼내 밥을 말아 한 숟갈 떴는데 그 시큼한 김치 맛이 눈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다. 어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지켜보자. 내 체면이 어디까지 더 구겨질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도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손녀 결혼의 날 이렇게까지 뒷전으로 두진 않겠지.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이 얼마나 허무한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한 뒤로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아 발을 주무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으니 며느리가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건조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별일 없으시죠? 저희 쪽은 결혼 준비가 한창이라 정신이 없네요. 조용한 오후 집안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 딸처럼 지내던 며느리 대신 이번에는 아들 친구의 아내인 민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평소엔 담담하게 받아들이던 일상적인 대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죠. 민지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양가의 체면이 달린 일이다 보니 어머님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도 더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알 수 없이 답답해졌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왔던 시간들이 떠올라서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한 번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던 터라 당황스러웠던 건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 체면도 세워드리고 저희가 더 떳떳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님들이나 사돈댁에서도 시댁에서 도움을 주셨다고 하면 저희도 좀 더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참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민지 씨는 조금 밝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도 최대한 검소하게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가능하시면 가전제품이나 혼수비 일부만 조금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인 금액과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는 민지 씨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손에 쥔 휴대전화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손에 땀이 났는지 손바닥이 미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마셨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 체면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결혼 소식조차 내게 직접 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들 통해서 손주 결혼 소식을 듣고 상견례 이야기도 모두 지나간 후에야 알게 된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착하다는 말만 듣고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괜히 내 마음이 좁은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몇 년 전 민지 씨가 집 서류를 들먹이며 이 집도 언젠가는 손주들 몫이 될 테니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괜히 덜컥 도장을 찍어준 일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드는 걸까?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동안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기 일쑤였고 낮에는 시장에 나가도 마음이 한구석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채소를 사러 단골 가게에 들렀는데 가게 주인인 윤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며칠 전에 민지 씨 친정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손주 결혼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단이니 예물이니 이제 다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 씨는 제 얼굴을 살피다가 민망했는지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구니 안에 담긴 양파 껍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황빛 껍질이 괜히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아들 내외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 끝이 자꾸 떨려 몇 번이나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지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떻게? 저는 잠시 멀뚱히 민지 씨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니? 민지 씨는 잠깐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냥 양가에서 오가며 준비한 정도예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더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민지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시장 사람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구나. 민지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곧 말씀드리려 했어요. 아직 다 정리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멀뚱히 들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며 과일 팔아 집 살림에 보태고 손주 학원비까지 몇 번이고 챙겨줬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뒷전이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거실 장식장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노인이 남의 집에 불청객처럼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집에서 풍겨 나오던 향이 코끝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집에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나오고 난 뒤로 며칠 동안은 마음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장식장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의 집에 불청객처럼 서 있던 제 모습. 언제 저 집에서 그렇게까지 설 자리를 잃었나 싶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막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민지 씨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물에 담근 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기를 대충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괜찮으세요? 저번에 오셨을 때 괜히 마음 쓰시게 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드러움 뒤에 깔린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희야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잠시 전화기 너머로 민지 씨가 머뭇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더니 곧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가 그리 급한가 싶으면서도 궁금해져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그리고 저녁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 허둥대며 옷을 갈아입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민지 씨가 고개를 내밀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향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지 씨는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방으로 들어가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지 씨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민지 씨가 숨을 고르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결혼식에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가 좀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지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님들이나 사돈들 앞에서요.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손님들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도 그렇고요.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보기 창피하다는 뜻인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체면상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손주 결혼식이니까 어머니께서도 단정하게 보이셨으면 해서요. 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내 표정을 바꾸며 마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도움을 주셨다고 하면 저희가 사돈들 앞에서도 체면이 설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께도 도움이 될 거고요.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발등에 핏줄이 붉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발등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상식적인 부탁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체면을 그 아이가 언제 신경 쓴 적이 있었던가. 손주 결혼 소식을 시장에서 전해 들었을 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조금 내달라고 하면서 그게 다 저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조금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어머니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크게 들이마신 숨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고 겨우 삼키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도 결국 제 지갑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재산을 제 손으로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이 들자 숨이 다시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역시 어머니세요. 괜히 걱정했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손을 놓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진심이 아닌 속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마음 한구석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고,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노후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결심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마음 깊이 묻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천장이 자꾸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잡던 그 손길, 체면을 세워주겠다며 속삭이던 목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이른 새벽에 불을 켜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앉아 식탁 귀퉁이를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도장을 손에 쥐자 손바닥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찾아와 밝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등기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어차피 나중에 손주들한테 갈 건데 미리 해두면 서로 편하잖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괜히 마음이 흔들려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다 손주들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복잡하게 얽히는 것보다 지금 미리 정리해두면 어머니께서도 편하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에 잉크를 묻혀 서류에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도장을 들고 있으니 그때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에 잉크가 스며들던 기분, 서류를 건네받은 며느리가 어머니, 역시 믿음직하세요. 이제 속 편하게 사실 거예요. 라고 했던 말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 집인데도 일부가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확인하니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라는 인사에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무사는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 집 일부는 이미 아드님 명의로 증여가 되어 있네요. 라는 말을 들으니 목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법무사는 조금 안타까운 듯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이전된 부분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여는 원래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법무사는 다시 서류를 살펴보더니 아직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는 지분과 임대보증금은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숨이 조금씩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유언장을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방법 등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사만 확실히 남겨두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발밑에 깔린 바닥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허공에 떠 있는 기분으로 지냈는데 이제야 바닥을 밟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게 모은 건데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 훨씬 좋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 도장을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자산은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법무사 건물을 나오니 바람이 더 세게 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차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집이며 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들이 모두 제 삶의 마지막 울타리라는 사실을요. 그 소중한 것을 무심코 며느리의 손에 맡기려 했던 지난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과일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챙기자. 내 것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며칠 뒤 저는 전화기를 들어 법무사가 추천해준 사회복지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안내음이 흐른 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마음복지재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인사에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개인 재산을 신탁하거나 유언장과 연계해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네,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방문 가능하신가요? 필요한 서류와 상담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최대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치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다시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들락거리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등기부 등본, 신분증, 잔고 증명서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정장을 차려입고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나이에 아직도 이런 옷을 꺼내 입으려니 손이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밝게 웃는 담당자가 서류를 살펴보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 김명자 여사님께서는 평소에도 참 신중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자녀들 이름으로 재산을 미리 넘겨놓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여사님처럼 직접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시는 모습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라도 제 손으로 하나씩 챙기려고 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인데 아무런 계획 없이 흘러가게 둘 순 없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상담을 맡은 직원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제안했습니다. 일부 재산은 신탁으로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유언장으로 지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펜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담당자가 건넨 유언장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제 의사를 또렷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재산은 여사님의 뜻에 따라 사회에 의미 있게 쓰일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라는 직원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넣으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자녀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려 해도 여사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결혼 소식을 남을 통해 듣고 혼수비 이야기에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의지로 제 것을 지키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그 바람이 뺨을 스치자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이제는 내 뜻대로 써야지. 아이들이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 돈도 그들을 비껴가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문득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고 유언장 사본을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종이 위에 손바닥을 살짝 얹었습니다. 그 종이가 마치 제 남은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처럼 느껴져서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들러
이웃들과 김장 이야기나 동네 잔치 소식을 나누며 소소하게 웃곤 했지요. 특별히 큰일이 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어딘가 불안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커피를 내려 2잔이나 마시며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하고 울리는 그 소리에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제 아들인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얼굴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이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하고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더니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게 됐어요. 저는 말없이 그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잠시 숙였다가 다시 들어 저를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였던 집이 복지재단 신탁으로 넘어간 거 동네에서 들었어요. 아내 쪽 친척한테도 들었고 재단 쪽에 확인해 보니 등기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건가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목소리는 처음엔 따지듯 했지만 점차 울음이 섞여 떨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니? 전화를 건너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 돈이면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왜 저희를 이렇게까지 밀어내세요? 왜요? 어머니 울먹이는 소리가 귓가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이란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외면했던 것처럼 이제 그 돈도 너희 곁을 떠난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묘하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너 며느리는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결국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천천히 돌아서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힘이 다 빠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인생 같구나. 그 말이 마지막 숨처럼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오래도록 맞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라는 곳이 참 좁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다 보면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그 며느리분, 이번에 친정에서도 완전히 손을 뗐다던데 이제 혼자서 빚을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다 자기들 몫이지요. 그러고는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시장에 다니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김시댁에서 김장을 한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 속을 버무렸습니다.
손끝은 얼얼했지만 마음만큼은 괜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소갈이 하시느라 얼굴이 늘 어두웠는데 요즘은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아유, 이제 다 내려놔서 그래요. 다 지나가는 일이더라고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진짜 웃음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끔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면 마치 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서류가 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들 내외가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동네 분들을 통해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준호 씨는 밤낮으로 일거리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과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손절당한 채 조용히 빚을 갚으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이제는 그들도 그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며 마음이 묘하게 담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국밥집에서 친구들과 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김 씨가 제 숟가락에 고기 조각을 더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좀 편하게 사셔야죠. 저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 우리도 좋네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제야 웃을 만하네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어깨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게 불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렸지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차가운 기운을 온 얼굴로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진짜 내 삶 같구나.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주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온몸 구석구석을 타고 돌며 오래된 응어리까지 다 씻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늦게나마 얻은 진짜 평안이었습니다.